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ALP 또는 알칼라인 포스파타제, 그래서 ALKP라고도 합니다. 담즙 정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약물에 의해서 유도가 된다. 유도가 되기 때문에 손상지표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랬습니다. 증가되는데, 자, 이 소형이 사실 AKP는 많습니다. 간과 담관계뿐만 아니고 뼈에서도 유래하고 장, 키드니, 태반 등에서도 유래하는데, 다행인 것은 반감기가 매우 짧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시료에서 ALKP 활성도를 측정했을 때 대부분은 키드니, 인테스틴, 플라젠타의 영향은 매우 낮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매우 낮다. 자, 근데 한 가지 본에서 유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강아지, 한 6개월에서 1년령 되는 이 강아지들에서는 성장하는 시기 때문에 또 생리학적으로 ALKP의 활성도가 높을 수도 있고, 아울러서 유기인 IP 또는 포스포러스 농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어덜트 레퍼런스 레인지의 2배까지도 증가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어린 견들이 담즙 정체가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에서 유래하지 않는 감마GT를 항상 같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ALKP는 증가했지만 감마GT는 정상이다. 그러면은 얘는 어리기 때문에, 그쵸? 어리기 때문에 뼈에서 유래한 거구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바로 6개월 저먼 셰퍼드, 갑자기 폭발적인 설사가 발생을 했네요. 파보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된 같은 느낌, 아니면 뭐 헤모라직, 그쵸? 헤모라직, 게스트로엔테라이티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근데 쭉 검사했는데 보니까 ALKP가 320 유닛 퍼 리터고 감마GT는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 환자는 그쵸? 담즙 정체는 없고, 그쵸? ALKP 증가, 그 다음에 그렇게, 그쵸? 인이 증가됐으니까 지금 성장견이니까 이럴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건 있냐면 이게 이제 ALP하고 감마GT의 그 인덕션 되는 시간이 둘 다 길긴 하지만 감마GT가 좀 더 그 길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ALP가 증가가 되고 나서 감마GT가 서서히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시점이 있을 수가 있냐면 또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담즙 정체가 있지만 감마GT는 정상인데 ALKP만 증가하는 경우도 또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인덕션의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그냥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ALKP는 증가했지만 감마GT가 정상이고 포스포러스도 증가했다 그러면 일단 성장견에서는 담즙 정체라기보다는 뼈의 활성 증가로 인해서 증가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닥스훈2 6살인데 abdominal pain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궤에서는 췌장염이죠. 췌장염이 심한 경우는 이제 기도 자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 자세가 머리, 다리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하듯이 이런 식으로. 자, 이 췌장염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간, 담관계, 그쵸? 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자, 일단 빈혈이 중등도로 있습니다. WBC 증가됐는데 3만, 밴드가 1000개 이상 아주 활발한 급성 염증이죠. 뉴트로필 증가, 림프사이트는 감소까지는 안 했네. 물론 이제 이것도 레퍼런스 레인지 기준으로 봤을 때 감소 안 했다는 거지. 혹시 그쵸? 이 안에서도 감소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비위엔이 증가가 됐네요. 비위엔. 그 다음에 이제 비위엔은 뭐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자, 이것도 좀 복잡하긴 합니다. 간에서 만들긴 하지만 또 배설물이다 보니까 신장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또 이거는 또 수화 상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뭐 단백 이화, 열 많이 나고 염증 있는 경우에는 또 비위엔만도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밥 못 먹으면서 단백 이화가 되면서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면 또 특이성이 좀 낮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TP 알부민 낮아져 있는데 알부민은 이렇게 낮은 거 보니까 되게 낮은데 보니까 프로테인이, 그쵸? 요에서 빠져나가는 단백뇨가 포파지티브나 되니까 심한 단백뇨도 있네요. 네, 이것은 원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환자가 원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아밀라제, 리파제 증가됐기 때문에 췌장염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에 보면은 담즙 정체가 보통 오게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해박적 위치를 고려해 보시면 잘 알게 됩니다. 자, ALP 감마 GT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되니까 며칠이 지났다는 얘기죠. ALT는 아주 마일드하게 증가된 겁니다. 이게 아주 마일드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포러스하고 포스포러스가 아니네, 그렇죠? 자, 콜레스테롤하고 트리글라이세라이드가 증가가 됐는데 이 두 개 증가한 것은 담즙 증가가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값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값이 증가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ALKP, 감마 GT 둘 다 증가되면은 확실히 담즙 정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ALKP가 증가하는 경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단 바일덕트 obstruction입니다. 바일덕트 obstruction 뭐 여러 가지 경우에 흐름이 막힐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에 자, 특히 이제 ALKP는 간세포에서도 유래가 되기 때문에 카날리큘라의 흐름이 막힐 때에도 ALKP는 유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바일 덕트, 그쵸? 이 포탈 에어리어에 있는 바일 덕트가 막히는 게 아니더라도 카날리큘라이드들이, 그쵸? 여러 군데에서 이 카날리큘라의 흐름이 막혀가지고 이제 미세하게 콜레스타시스가 있게 되면은, 자, 이럴 때 이제 간세포들을 이렇게 뽑아보게 되면은 간세포들이 상피세포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요 사이사이에서 흑록색의 이런 캐스트 양상의 바일들이 이렇게 캐스트 형태로 이렇게 이제 침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델타 빌리루빈 얘기는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간세포 내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스웰링이 돼가지고 콜레스타시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이 옥수수 양쪽에 이렇게 쭉 벨된 한쪽이 카날리큘라이가 가고 사이누소이드가 있는데 세포에 그렇죠? 손상이 되든지 간에 축적이 되든 간에 뭐 지방이 축적이 되든지 어떤 물질이 축적이 돼서 볼륨이 증가하게 되면 눌려가지고 카날리큘라이가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리버셀 스웰링, 간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수포 변성을 한다고 그래요. 수포 변성 뭐냐면은 세포가 손상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은 이 멤브레인의 투과도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분이 유입이 되면서 이게 이제 불어버리거든요. 물 먹은 빵처럼. 이렇게 되면 역시 한쪽에서 카날리큘라이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췌장염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췌장염 그 계구부가 총담관 계구부하고 또 가깝기 때문에 특히 고양이에서 더 그렇죠. 장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이제 ALT가 증가됐네요. 간, ALP, 감마GT, 담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간 담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알부민도 감소했고 콜레스테롤도 감소했고 자, 간 담관계가 이렇게 다 변화가 되어 있으면서 알부민, 콜레스테롤 또는 글루코즈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위엔도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후천적인 경우는 좀 드물다고 그랬죠. 보통은 이렇게 알부민 콜레스테롤인데 콜레스테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 기능이 상당히 손상이 된 겁니다. 지금 손상이 됐다. 이런 경우는 보통 검사하지는 않았지만 암모니아나 바이레시트 검사하면 이미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네. 요에서 보니까 암모늄 바이유레이트라는 크리스탈이 관찰이 되는데 보통 이제 갈색이면서 외부 기생충 같이 생겼습니다. 뾰족뾰족하게 영어로는 이제 thorn apple 타입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양상. 이게 뭐냐면 이제 요로 지금 암모니아하고 유릭 애시드 배설이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유릭 애시드랑 암모니아 배설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해독하는 기능이 저하가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간 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는 식후 고혈당이 더 긴 시간 동안 유지되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혈당, 혈당 조절이 안 돼서 공복 시에 혈당이 낮은 경우도 있지만 또
식후에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고혈당이 또 긴 시간 동안 유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환자는 지금 간 담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기능 저하도 좀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환자가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은 이런 환자들은 이제 PSS나 선천적으로 만성 간부전의 소인을 갖고 태어난 강아지로 보통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환자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일 에시드도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마이크로 헤파티카, 이것을 소간증이라고 하는데 소의 간이 아니고 크기가 작은 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간에 저용성이 있는 환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즙 정체도 있는 겁니다. 이 환자는 담즙 정체도 있고 간세포 손상도 있는.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이제 션트도 있으면서 간 부전이 진행이 되는 이런 경우가 좀 예후가 안 좋죠. 자, 요크셔 테리어인데 요크셔 테리어가 황달 피부 점막 이렇게 관찰을 내원을 했네요. 네, 숨도 헐떡이고 몸을 떨고 침울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 구토가 일주일이나 있었고 식욕부진이 있습니다. 식욕부진 아까 얘기 드렸죠. 포타슘이 보통 감소되기 때문에 또는 레퍼런스 레인지는 있다 하더라도 바로 처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보충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포스포러스하고 포타슘은 포스포러스하고 포타슘은 사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포스포러스하고 포타슘 우리가 혈중 농도를 측정하긴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세포 내에 주로 분포하는 양이온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내 스토리지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중 농도 아주 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양이 별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뭐 정상이다, 부족하다 이걸 가지고서 몸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는 경우에 그렇죠? 상황 전후 사정을 보셔서 평가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러면은 레퍼런스 레인지 값에 있다 하더라도 보충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자, 또 구토도 이제 오래되면은 클로라이드가 또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위액 같은 거 구토하게 되면 수소이온하고 클로라이드 이온이 많이 이제 소실이 됩니다. 자, WBC가 72,600이네요. 근데 루케모이드 리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도하게 증가가 돼도 제대로 효과가 없는 거죠. 요거는 한번 이제 두말평을 볼 필요가 있는데 RBC가 중등도로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뭐 IMH가 있는 경우에 재생 반응이 활발하면서 이렇게 WBC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IMH에다 그러면은 이것보다는 빈혈이 더 심하겠죠, 그렇죠? 네, WBC가 이렇게 증가한 거.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후가 안 좋은 경우에 개든 고양이든 어떤 경우는 한 뭐 3, 40만 개까지도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중구가. 네. 포타슘 떨어져 있죠. 그렇죠? 보충이 필요한 거고 ALT, ALP 그 다음에 AST도 증가, 감마GT 151, 황달 확인했었죠? 빌리루빈도 증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ALT도 증가, AST도 증가가 됐는데, 자, 증가된 정도가 ALT가 좀 더 높네요. 그러니까 이제 AST는 일단 간과 관련된 걸로 보고, ALKP, 감마GT 151 유니퍼리터 상당히 많이 증가됐네, 그렇죠? 시간이 꽤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앞에 보시면 일주일, 그렇죠? 네. 피크 타임이 지난 거예요. 지금 피크 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인덕션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담즙 정체가 매우 심한 경우에 콜레스테롤, 트리글라이세라이드 아까 보셨죠? 앞에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빌리루빈이 이렇게 심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바이레시드도 보통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혈중으로 역류가 된 거기 때문에 간 기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빌리루빈이 증가한 경우에 바이레시드 검사하는 것은 특별하게 더 어디셔널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간 기능을 평가하고 싶다 이럴 때는 암모니아를 검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는 뭐 빈혈도 있고 그죠, 염증도 심하고 그 다음에 간 담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기인 농도가 증가한 것은 황달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습식 장비로 검사한 건데 습식 장비에서 흔히 유기인은 오류값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뭐 방사선 초음파에서 담즙 정체가 심한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네요. 간 보조제만 처치했는데 특히 UDA 우루사 처치했는데 그냥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가끔 담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뭐 네, 근데 이 환자의 경우는 특발성으로 어떻게 담즙 정체가 이렇게 매우 심했던 환자네요. 자, 그 다음도 보시면은 뭐 ALP 비슷하죠?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감마지티 볼까요? 감마지티도 못지 않습니다. 앞에 환자 못지 않고. 자, 콜레스테롤은 어퍼 리밋이네요. 그 다음에 자, 이 경우는 트리글라이세라이드는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빌리루빈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AST 4, 3, 12, 한 3배 정도 증가됐네요. ALT 역시 한 3, 4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 ALT도 AST도 다 간 쪽, 그 다음에 ALKP 감마지T 담관계 쪽 이렇게 그렇죠? 간 담관계 다 영향을 받아서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 보니까 아밀라제도 증가했으니까 아마 역시 췌장염이 있으면서 2차적으로 담즙 정체와 간부전도 생긴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췌장염 확인하려면 이제 요즘은 캐나인 판크레아틱 리파제로 보통 검사하죠. 고양이는 펠라인 판크레아틱 리파제로 검사합니다. 빈혈은 없네요. 빈혈은 없고 WBC는 57,000 염증이 활발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려면 이제 C 리액티브 프로테인 검사하는 게 항상 추천이 되죠. 네. 혈소판 이렇게 미약하게 감소하는 것은 거의 보통 뭐 클럼핑이 있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LKP 담즙 정체와 관련해서 특히 췌장염, 개나 고양이나 이제 췌장염과 관련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고양이에서는 ALKP는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유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콜레스타시스 담즙 정체에 스페시픽하다. 그렇죠? 방광기는 또 개보다는 더 짧네요. 네, 하여튼 고양이는 다 개보다 방광기가 짧습니다. 네. 사실 뭐 개와 고양이를 우리가 이제 뭐 비교할 일은 없는데 항상 또 이게 비교가 되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또 이게 또 임상의 묘미가 있고 개는 개대로 또 임상의 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개는 뭐 상상 초월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상 초월. 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를 실망시키지가 않아요. 재밌는 거죠. 항상 새롭고. 고양이는 뭐 딱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딱 정해져 있기는 한데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치료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자, 한두 가지 검사, 임상병리 검사를 하게 되면은 딱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딱 이렇게 검사자를 만족시킬 만한 아주 리워딩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거죠. 네. 고양이가 묘잖아요, 묘. 그쵸? 고양이가 묘하지만 사실은 또 심플합니다. 심플해가지고 또 재밌는 부분이 또 있어요. 자, 코티코스테로이드 인듀스드 ALP라는 게 또 있습니다. 코티코스테로이드 인듀스드 ALP 또는 SIALP 그래서 스테로이드 인듀스드. 자, 요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이소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소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바로 이렇게 코티코스테로이드에서 유도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코티코스테로이드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어떤 시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간 담관계가 이 정도 분액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본이고 뭐 플라센타, 키드니 그다음에 여기 또 스테로이드 인듀스드 또는 이제 코티코스테로이드 인듀스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900이 나왔다 그래봐요. 900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동일한 시료에다가 다시 남은 시료에다가 레바미조를 섞어가지고 검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이 부분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아시겠죠? 이 아랫부분 있죠? 이게 뭐냐면 그렇죠. 이 부분만 딱 남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스테로이드 인듀스드 또는 코티코스테로이드 인듀스드 ALKP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을 때는 시료에다가 레바미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검사하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자, 이것을 왜 이제
검사하게 됐냐면은, 자, 스테로이드 인듀스도 그러니까 이제 뭘 생각했냐면, 쿠싱병.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쿠싱병이 있을 때 이 CIALP가 증가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또는 SIALP가 증가하는가 보구나. 쿠싱병 때는 이 쿠싱병이 바로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니까 엔도제너스한, 그렇죠? 내인성 코티솔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CIALKP가 상당히 증가했구나. 그러니까 요거 분액을 잘 검사하게 되면은 쿠싱을 우리가 선별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ALKP 1021입니다. 1021. ALT 미약하게 증가됐네요. AST는 증가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역시 그렇죠. 감마지티는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레바미졸을 넣어가지고 남은 혈청에다가 레바미졸을 집어넣어서, 사실은 이제 레바미졸을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제 시약에다가 섞게 되는 건데, 검사했더니 912 유닛 퍼 리터가 나왔어요. 예, 뒤에 보시면은 보통 15% 미만인데, 이 환자는 그렇죠. 1021분에 912, 그래서 89%나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쿠싱병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던 때가 있던 겁니다. 요즘 유럽에서도 이걸 쓰는 데가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쿠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했는데 역시나 또 양성 반응이 나와서 쿠싱이 진단된 이런 예.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알고 보니까 이 코티코스테로이드 인듀스드는 물론 이제 내인성 스테로이드 분비에 의해서 유도가 되긴 하지만 그것이 꼭 쿠싱병뿐만 아니고 그쵸? 항경련제, 췌장염, 갑기저, 당뇨병, 그다음 프라이머리 바일 덕트 디지즈 등 여러 가지 경우에도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자, 좀 더 나아가서 좀 얘기 드리면 아까 이제 분해액이 이소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소형. 자, 어떤 환자들 보면은 특별한 임상 증상이 없는데 사실 ALKP가 꽤 많이 증가된 환자들이 종종 있거든요. 우루사 같은 처치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좀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게 어디서 유래했길래 이렇게 증가했는가,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분액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요거 한번 논문을 관심 있는 분들 논문을 좀 보시면 되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답이 없다, 노답이라고 하죠. 그렇죠? 답이 없다. 그런 시도를 아예 하지를 말아라. 네, 아주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변별력도 없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내년부터는 얘기 안 할 텐데, CIALKP가 처음에는 쿠싱병에 의한 것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죠. 변별력이 없다. 자, 감마 GT입니다. 감마 GT, 감마 글루타밀 트랜스펩티다제라고 역시 담즙 정체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더 담관계의 특이적이기 때문에 간세포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다만 이제 ALKP, ALP 같은 경우에는 간세포에서도 유래가 됩니다. 간세포에서 유래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 카날리큘라의 흐름이 영향받는 경우에 바로 이제 간세포에서도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LKP는 물론 이제 담관에서도 유래가 되긴 하는데, 그렇죠? 담관에서도 유래가 되지만 요 간세포에서도 유래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담관계 특이도가 좀 낮은 거죠. 반면에 이 감마지티는 그렇죠? 담관에서만 거의 이제 담관계에서 주로 유도가 된다. 이소형이 있기는 한데 혈중의 감마지티는 주로 담관계에서 유래하고 ALKP처럼 뼈에서 유래하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 드렸죠. 그렇죠? 어린 개에서 담즙정체 평가하려고 하면 ALKP, 감마지티 같이 검사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감마지티 역시 페노프틸 같은 이런 그렇죠? 진경제에 그죠? 진경제에 의해서 유도되는 경우는 없다. 코티코스테로이드에 의해서는 좀 유도가 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에서는 이제 어떤 특성이 있냐면 ALKP랑 비교해 보면은 민감도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특이도는 매우 높다. 이러니 특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죠? 담관계에 의해서는 거의 변화가 되는데 민감도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죠? 유도되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얘기. ALKP에 비해서 고양이에서는 오히려 반대다. 고양이에서는 ALKP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소용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ALKP가 더 도움이 된다. 그런데 사실 뭐 이 고양이에서는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접근 방법이 따로 정리가 되니까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고양이는 뭐 이런 특이도 민감도 따지지 않고 그냥 간맞이 때 ALKP 증가됐다 그러면은 항상 뭘 보냐면은 간 쪽, 그다음에 췌장, 장은 이제 IBD라고 해서 인플루메이터리 바울 디지즈 요 세 가지를 다 같이 보게 됩니다. 예, 간은 또 특히 감관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도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좀 다른 점이에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에어데일 테리어라고 하는데 에어데일이 내원했는데 8살입니다. 8살. 만성 체중 감소, 기면, 그 다음에 가끔씩 설사도 있네요. 근데 망성 체중 감소, 기면 이런 건 뭔가 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뭔가 안 좋은 병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자, RBC 미약하게 빈혈이 있네요. WBC 32,000, 뉴트로필 25,000인데 보니까 밴드는 없고 모노사이트는 3,400, 모노사이트 조직 손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증이 있다는 얘기인데. 뉴트로필은 증가됐지만 밴드 증가는 여기서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만성 염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빌리루빈이 미약하게 증가됐습니다. 자, 빈혈이 마일드하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죠 용혈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담즙 정체라고 하기에는 그죠 아까 앞에서는 전 두세 케이스 봤는데 지방 성분의 증가도 없습니다. ALKP는 좀 감마지트도 증가됐네요. 그렇죠? 둘 다. 담즙 정체가 좀 있기는 한데, 담즙 정체가 좀 있긴 하네요. 그렇죠? 유에서 보니까 빌리루빈이 2 포지티브네요. 담즙 정체도 있고. 근데 얘가 지금 이제 만성 체중 감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는 간의 기능 저하가 있어가지고 빌리루빈이 증가가 됐을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개에서는 되게 이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빌리루빈 뒤에 설명드릴 건데 빌리루빈 나름 기능 검사긴 하지만 간 전성 그렇죠 용혈 같은 그런 이제 재료가 증가하는 경우 그다음에 간에 기능 저하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담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배설이 잘 안 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개에서 정리해드리면 뭐냐면 개에서 예를 들어서 용혈이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담관계통에 문제가 배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 간에 의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되게 예후가 나쁘다. 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에서는 간 기능이 저하가 돼가지고 빌리루빈 증가되는 경우가 이렇게 흔치 않은데 증가됐다 그러면 예후가 영어로 그레이브하다 그래요. 그레이브 발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레이브하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빌리루빈도 역시 당연히 뭐 용혈에 의해서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고양이에서는 빌리루빈이 간에 의해서 증가할 수도 있지만 고양이에서는 빌리루빈이 그냥 아프면 증가하는 거야. 아프면 원인 뭐가 됐든 원인 불문하고 아프면 빌리루빈 증가되니까 사실 빌리루빈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산만하게 퍼져가서 좀 미안하긴 한데 자, 우리 이제 당을 한번 볼까요? 글루코즈 같은 경우는 혈당 농도가 개에서는 한 180mg/dL 이상이 돼야 요에서 당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빌리루빈 같은 경우는 신장 역치가 낮다고 그래요. 신장 역치가 낮다. 무슨 얘기냐면 빌리루빈 일단 많이 생성이 되면 일단은 배설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 배설시키고 그리고 서서히 혈중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혈중 빌리루빈 증가하기 전에 배설에서 먼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빌리루빈이 2 포지티브예요. 그렇죠? 2 포지티브니까 뭐냐면 2 포지티브고 혈중은 1.1mg/dl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환자가 확실히 빌리루빈 증가가 된 거긴 하고 근데 ALKP 감마지티 있으니까 담즙 정체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이 빌리루빈의 증가를 좀 조심스럽게 보는 건 뭐냐면
신장에서 빌리루빈이 증가해서 배설되는 것은 첫 번째는 담즙정체 같은 상황에서 빌리루빈이 과도하게 이렇게 그쵸? 혈중으로 유리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간 기능이 저하가 돼가지고 간 기능이 저하가 돼서 혈중으로 이렇게 간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는 사실 뭐 빌리루빈의 정도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정황상 평가해야 되는데 이제 만성 체중 감소나 이제 기면 그렇죠? 이런 임상 증상 고려할 때 간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환자, 네, 감마지티, 네, 감마지티 ALKP가 증가되고 ALT도 증가되는, 자, 이렇게 이제 미국 쪽은 이렇게 AST를 잘 잘 참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주요 효소의 반감기입니다. 주요 효소의 반감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반감이 된다 이런 얘기죠. 반감.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이 효소들은 활성도가 증가하게 되면 치료가 잘 된다 그러면은 점점 해서 이제 반감기가 있으니까 원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원복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원인을 잘못 찾았거나 아니면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만성인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더 이유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만성인 경우는 간이 거의 뭐 실질세포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효소 수치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심한 간경화 상태로 가게 되면 오히려 효소 수치가 감소하는 것이 더 이유가 안 좋은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자, 급성적으로 원 에피소드 간 손상이 있을 때 효소 수치의 변화를 보시면 ALT, AST 어때요? 비슷하게 빠르게 증가가 되고, 그렇죠? 빠르게 증가가 되고 거의 하루 만에 피크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 에피소드였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가 되면 또는 심하지 않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소하죠. 반면에 이걸로 인해서 그렇죠? 자, ALKP 같은 경우는 카날리큘레 같은 게 손상이 돼도 유도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의 간세포가 손상이 돼서 스웰링이 되면 요 카날리큘레가 눌러가지고 흐름이 막히니까 그렇죠? 뭐 앞쪽에서 콜레스타시스가 생기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기 때문에 ALKP가 증가가 되는데 이제 감마지티는 이런 경우는 좀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증가되는 속도가 좀 느리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간 담관계 사실 뭐 또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긴 하지만 ALT나 AST의 증가된 정도가 ALKP보다 좀 높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시작된 걸로 보는 거예요. 반면에 ALT, AST 변화된 정도보다 ALKP, 감마GT의 변화된 정도가 좀 심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반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담관계 쪽에서 간 쪽으로. 자, 만성인 경우는 지속적으로 간이 손상이 되면서 실질 조직이 막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소 수치가 일반적으로는 급성인 경우는 증가됐다 감소하는 것이 예후가 좋은 거긴 하지만 만성인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감소하는 것이 예후가 안 좋은 겁니다.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게 바이레스트가 정상이었다가 좀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암모니아도 검사하면 증가할 것이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콜레스테롤, 알부민, 비유엔, 글루코즈 이런 것들이 다 감소하겠죠. 합성 감소. 그러면서 이제 뭐 폐사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아래는 이제 담즙 정체입니다. 담즙 정체를 실험적으로 유발했던, 요즘은 이런 실험 잘 안 하지만 옛날에 7, 80년대 바일덕트 obstruction을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ALKP의 변화된 정도가 ALT, AST보다 그쵸 심하다. 그 다음에 ALKP가 보통 인덕션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ALT, AST도 그렇죠. 즉시형으로 증가하지 않고 서서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죠? 담관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간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사람에서는 간에 문제가 있어서 황달이 생기고 빌리루빈 축적이 되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피부 증상도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와 고양이는 이제 그런 증상들은 뭐 거의 관찰이 안 되지만, 네. 자, 실제 예입니다. 자, 어떤 환자가 한 20일까지 치료를 받았네요. 자, 그런데 변화를 보니까 어떠냐면, 빌리루빈, AST, ALT는
내원했을 때 최고점이었고 처치가 되면서 쭉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반감기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이해가 좋은 거죠. 자, 근데 감마 GT하고 ALP는 뭐냐면 내원했을 때 최고점이 아니고 그쵸? 좀 더 지나서 최고점이었고 내려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20일째 보니까 어떠냐면 20일째 ALKP는 증가된 상태, AST는 레퍼런스 레인지, ALT도 레퍼런스 레인지, 감마 GT는 그래도 약간 증가된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떤 문제 생기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A라는 병원 가서 처치를 받았는데 중간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때 B 병원에 갔어요. 또는 그게 아니고 이때 뭐 그 20일 전에 치료가 종료가 됐습니다. 치료가 종료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케일링이라든지 스케일링이라든지 뭐 뉴터링을 위해서 뉴터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생겨서 원래 다니던 병원을 가지 못하고 딴 병원을 갔어요. 딴 병원을 갔는데 뚜렷한 증상이 없으니까 없는데 술정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술정 검사했더니만 ALT, AST는 정상인데 ALP, 감마 GT가 증가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죠? 이 병원의 수의사는 이상하다, 그렇죠? 증상은 없는데 왜 이 환자는 ALP, 감마 GT가 증가되었을까?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해결될 수가 있고 또는 이 보호자가 그죠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고 이 병원에서 계속했으면 이제 이 문제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ALP나 감마지트는 유도가 되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임상 증상이 해소가 돼도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 또 축적되다 보면은 결국 책에도 보면은 나중에는 원인을 몰라요. 왜 증가되는지 모르지만 같은 언노운 코즈에 의해서 ALKP 감마지트가 증가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LKP는 사실은 이제 어떤 경우 아까 이제 간세포에서 유래가 된다고 그랬죠. 간에 보면 공포 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포 변성. 특히 개에서 아주 독특한데 공포 변성이 있게 되면은 간세포가 스웰링이 돼요. 스웰링이 되면은 카날리큘라의 흐름을 막아서 담즙 정체가 어느 정도 유발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간 실질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ALKP가 증가를 해요. 자, 증가되는데 간은 예비 능력이 많기 때문에 뭐 콜레스타시스가 유발된다 하더라도 이 예비 능력에 의해서 넉넉히 커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제 간 펑셔널한 매스가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수의사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죠? 임상 증상은 없어요. 임상 증상 없는데 ALKP만 계속 높은 거니까 이제 불안하기도 하는데 뭘 검사해도 사실 특별한 게 없고 간 뭐 바이옵시 해가지고 조직변이 검사해도 그냥 공포 변성 뭐 이 정도밖에 이제 베큐올라 헤파토페시 이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답답해하지 말고 그런 경우가 있어 그냥 베큐올라 헤파토페시 필요하면 뭐 우르사나 뭐 타치온 같은 간에 좋은 약들 좀 처방해 주면서 계속 그냥 끌고 가면서 이제 뭐 모니터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잠시 쉬기 전에 여러분들, 자, 이 바이레시드하고 암모니아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한 다음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강론적인 거는 좀 넘어가고 저 뒤에 보시면은 빌리루빈이 있는데 빌리루빈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리루빈. 자, 빌리루빈은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것도 나름 이제 기능 검사가 돼요. 기능 검사인데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간 전성, 그 다음에 간성, 간 후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거고 개에서는 간 기능에 의해서 빌리루빈 증가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증가됐다 그러면 예후는 나쁘다. 그 다음에 고양이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증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자, 빌리루빈은 헤모글로빈 중에서 그렇죠. 헤모글로빈 중에서 햄이 처리가 되면 여기 철분 빼고 나머지가 이제 빌리루빈이 돼가지고 간에서 중합을 해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자, 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수용성을 만들어지는 거 쉽게 말하면 자,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대사산물들은 일단
케미컬들은 수용성이 돼야 몸 밖으로 배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리루빈은 간에서 중합을 하는 거야. 중합을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다 요 담낭에 모여 있다가 변 색깔을 아름답게 착색시켜 주고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가 세균에 의해서 변성이 돼가지고 유로빌리노겐이 돼가지고 재흡수가 돼서 키드니를 통해서 요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유로빌리노겐 이렇게 배출이 되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빌리루빈의 생이에요. 이거는 이제 바이레시드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바이레시드하고는 좀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환자가 빌리루빈이 증가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용혈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용혈. 그렇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도 매 순간 깨지는 적혈구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적혈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매 순간 처리해서 배설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체내에 정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용혈은 어때요? 짧은 시간 내에 그 양이 급작스럽게 증가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병발된 간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그냥 빌리루빈 증가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 경우에도 빌리루빈이 증가하게 됩니다. 간성은 뭐냐면 선천적으로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렇죠?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간의 세포들이 손상을 받아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렇죠. 매일 이 빌리루빈이 생성이 되는데 이걸 중합해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세포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자, 이 경우 개에서는 심하게 증가하지 않아도 심하게 증가하지 않지만 이후는 아주 나쁘다. 간 후성은 역시 췌장과 관련해서 담즙의 흐름이 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그다음에 담즙 분비 장애 또 뭐 요즘은 이제 종양도 있을 수가 있어요. 통장 또 종양 아니면 결석이 있다든지 또는 뭐 담관 안에 뭐 종양성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상 그 병변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 흐름을 좀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환자가 빌리루빈이 증가됐다 그러면 이걸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다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써야 되니까 좀 복잡한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바이리스트가 좀 더 심플하니까 바이리스트를 선호하긴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자, 요 네살 비글이 있네요. 네살 비글 병력은 비특이적이다. 빈혈이 심하네요. 레티큘로사이트 재생 활발 도말병 보니까 구상적혈구 투 파지티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아하 IMH이구나. 그러니까 어때 이 경우는 재료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바로 증가하진 않아도 그렇죠. 빌리루빈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요로 넘쳐서 그렇죠. 이렇게 투 파지티브도 요에서 관찰이 되네요. WC 17,000 아픈데 17,000밖에 안 돼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럴 때 꼭 봐야 되는데 뉴트로필이 13,000 밴드가 1,100개 자 이런 경우 좀 뭔가 좀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아마 백혈구 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WBC가 아픈데 그렇죠? 아픈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중증이겠죠. 그렇죠? 중증으로 아픈데 WBC가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든지 마일드하게 증가한 경우에 밴드가 1,000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 아주 이유가 좀 안 좋은 겁니다. 네. 림포사이트는 1,000개로 로우 노멀인데 이거 이제 스트레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노사이트는 증가, 염증인 경우에 비특이적으로. 자, ALT, ALP, 감마GT 세 가지가 두루두루 증가가 됐고 증가한 정도는 ALT가 좀 더 심하네요. 자, 이런 경우 일단 빈혈에 의해서 그렇죠. 하이폭시아도 있으니까 당연히 증가했겠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간 담관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빌리루빈이 증가하는 경우는 항상 간 전성이냐, 간성이냐, 간 후성이냐를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간 후성과 관련해서는 그 췌장염과 관련된 환자 2개 보여드렸죠. 이때는 이제 아밀라제, 리파제 증가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 CPL, FPL, 그쵸? 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베르만. 예, 도베르만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도베르만이, 시름시름 아파서 내원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선천적으로 만성 간염 소인이 있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이 환자 다음 단뇨도 있고요. 배도 빵빵해져서 왔네요. 근데 복수가 되게 심합니다. 복수가 있는 경우는 알부민이 얼마인가 봐야 되는데 알부민이 1.8 보통은 이제
1.5g per 데시리터 이하인 경우에 트랜스데이트가 생기지만 또 간의 실질에 손상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섬유화가 심하든지, 그래서 포탈 하이퍼텐션, 포탈 패스 포탈 하이퍼텐션, 간 문맥 고혈압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알부민 농도가 높아도 트랜스데이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환자 보니까 일단 빈혈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 전성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염 가능성도 그렇죠. 이 히스토리를 봤을 때 낮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빌리루빈의 증가 뭔가 불안한 거예요, 개에서는. 고양이는 시도 때도 없이 증가하니까 의미가 약한데. 자, 간 효소 수치 3개 다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ALT 증가, ALP, 감마 GT.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이런 경우는 도베르만도 뭐냐면, 선천적으로 만성 간 부전, 소인이 있는 걸로 보통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중년의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통 임상 증상의 듀레이션이 좀 짧으면 보통 우리가 이제 급성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천적으로 소인이 있는 환자들은 증상은 급성 발현되지만 이 간을 보게 되면 이미 간은 뭐냐면 만성 간부전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만성 간부전 상태. 완치가 어렵고 예후는 그레이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보통 보면 빌리루빈이 약하게 증가하고 간 효소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는 이제 보통 트랜스데이트가 차는 거예요. 트랜스데이트. 포탈 하이퍼텐션과 관련된 또 트랜스데이트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4개월입니다. 4개월 믹스가 역시 황달도 있고, 그렇죠? 황달도 있고 이렇게 내원을 했습니다. 빈혈이 있는 거 보니까 빈혈 없네요. 자, 뉴트로필이 1200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1200개밖에 없고 밴드가 500개. 이런 경우 좀 약간 좀 퇴행성 핵좌방 이동 양상이네요. 그렇죠? 이유가 안 좋다. 비인 크레아틴도 증가가 됐습니다. 비인 크레아틴은 자, 이 환자가 지금 보면은 임상 증상 중에서 급성 구토도 있고, 그렇죠? 구토, 식욕부진과 복통이 있네요. 그렇죠? 구토도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탈수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알부민도 증가되고 이런 거 다 탈수와 관련된 겁니다. 빌리루빈이 증가가 됐네요. 자, 그럼 여기서도 따질 게 간 전성, 후성, 간성인데 이 환자 이제 구토와 복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췌장염과도 연관시킬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리파즈 아밀라제는 또 정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환자는 간 후성 가능성도 좀 낮고 빈혈도 없고, 그러니까 역시 이제 간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쭉 보면 ALT, ALP, 감마 GT 두루두루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담즙 정체도 있어서 이 콜레스테롤 트리글라이세라이드도 좀 증가됐고, 알부민이 좀 이 탈수 같은 경우에 증가하게 되면 아니온 갭이 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환자는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인펙셔스 캐나인 헤파타이티스로 그 진단이 된 환자였습니다. 이게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데 예전에는 이제 블루아이 그래서 이렇게 파란 눈을 하고 이제 내원하는 이게 아픈 강아지들이 가끔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에 이제 인펙셔스 캐나인 헤파타이티스였죠. 이런 경우는 이제 빌리루빈이 그쵸? 용혈성 빈혈 배제됐고 담즙 정체 배제됐기 때문에 간성. 하여튼 개에서는 간과 관련해서 빌리루빈이 증가됐을 때는 예후가 아주 불량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담즙 정체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 펑셔널 콜레스타시스라고도 합니다. 펑셔널 콜레스타시스라고도 하고 sepsis associated 콜레스타시스다 이렇게도 부르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담즙 정체, 이 담즙 흐름의 장애는 없어요. 흐름의 장애는 없는데 염증이 심한 이 폐혈증 상태에서 보통 간세포 내에서 컨주게이트한 그 중합한 빌리루빈을 배설하기 위해서 카날리큘라이 쪽에
카날리큘라이 쪽에 리셉터가 발현이 돼야 이것이 이제 배설이 되는 건데 이 리셉터 발현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sepsis 있는 게. 그래서 오히려 사이누소이드 쪽으로 이렇게 배출이 돼가지고 빌리루빈이 증가하는 경우를 우리가 sepsis associated 콜레스타시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뭐 폐렴, 페리토나이티스, 그렇죠. 요로계 감염, 바이톤도나 증식성 심내막염 이런 경우에 보고가 되는데 뭐 3.5mg/dl에서 심한 경우는 33.5mg/dl까지 이렇게 사이누소이드로 직접 빠져나가니까 이제 정도가 좀 심한 거죠. 이런 경우가 보고돼서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응급이나 중환자 상황에서 가끔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응급이나 중환자에서 자주 볼 수가 있다. 자, 빌리루빈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빌리 프로테인이라고도 하고 하는 또는 이제 델타 빌리루빈이라고도 합니다. 델타 빌리루빈. 자, 여기서 요즘은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검사는 잘 안 하는데 토탈 빌리루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디렉트 빌리루빈, 디렉트 빌리루빈, 델타 빌리루빈 이렇게 있습니다. 자, 델타 빌리루빈은 뭐냐면 혈중 빌리루빈 농도가 높아지고 나서 오래 유지되는 경우에 단백질, 주로 이제 알부민하고 결합되는 건데 단백질과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빌리 프로테인입니다. 반감기가 거의 알부민하고 비슷해서 한 2, 3주 정도 되는 거예요. 반감기가. 인디렉트는 뭐냐면 인디렉트는 비중합입니다. 비중합 빌리루빈. 디렉트는 중합 빌리루빈. 자, 중합은 아까 뭐라 그러냐면 수용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디렉트는 시약이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그러니까 어때요? 직접 섞으면 되겠죠. 중합은. 그래서 디렉트. 인디렉트는 뭐냐면 비중합이니까 수용성 시약이니까 뭔가 한 단계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디렉트 이렇게 된 겁니다. 인디렉트다. 자, 여기서 이제 델타 빌리루빈 우리가 이제 상시 검사하는 항목은 아닌데 어떤 경우냐면 뭐 췌장염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게 증상이 개선이 됐는데도 빌리루빈이 계속 높게 증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경우는 바로 빌리 프로테인 또는 델타 빌리루빈이 만들어져 가지고 알부민 반감기를 가지면서 좀 길게 혈장 농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임상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증상이 개선이 됐는데도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될 때 우리가 이것을 델타 빌리루빈이 증가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자, 바이러스도 아까 한 뭐 간 매스가 40% 정도 손상됐을 때 증가하는 항목이다 그랬죠. 자, 역사상 이게 바이러스드냐 암모니아 검사가 더 좋냐 이렇게 뭐 전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바이러스드도 나름 자 이분이 이 바이러스드 연구해가지고 노벨 의학상도 타신 분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일 주스 안에는 바이러스드, 빌리루빈, 콜레스테롤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이레시드는 이제 집합적인 거고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콜릭 애시드, 케노데옥시 콜릭 애시드 뭐 해가지고 이 프랙션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그냥 바이레시드 해서 집합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바이레시드는 빌리루빈하고는 좀 다른 거야. 아까 빌리루빈은 어땠냐면 빌리루빈은 어땠어요? 담낭에 모았다가 배설해서 그렇죠. 장으로 분비해가지고 대부분이 다 배설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이레시드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이레시드는 대부분이 배설이 되지만 대부분이 다 재흡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포탈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대부분이 다 배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큘레이션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서큘레이션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 농도는 그러니까 낮게 유지돼요, 항상. 그 대부분이 이제 재활용이 되는데 혈중 농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서큘레이션 장애가 있는 겁니다. 장애가 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제 PSS인 거죠. 그렇죠? 여기 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바이패스 해버리게 되면 빌리루빈이 그만큼 혈중으로 유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서큘레이션 장애가 없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간에서 충분히 리업테이크 할 만한 기능적 매스가 현저하게 감소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뭐냐면 40% 이상이 손상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일단 나이가 어린 경우에 바이러스가 증가했다 그러면 PSS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고
후천적인 경우에는 또 입원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거죠. 바이러시스의 장점은 뭐냐면 시료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뽑아서 미국에 보내서 검사해도 신뢰할 만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인디케이션 된 겁니다. PSS 같은. 근데 PSS는 약간 이제 매크로스코픽한, 눈으로, 매크로스코픽한, 눈으로 보이는 그런 션트고, MVD는 뭐냐면,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스플라지아입니다. 디스플라지아. 그러니까 이제 미세혈관 이형성인 거예요. 미세혈관 이형성. 네. 간 내 션트라고도 하죠. 간 내 션트. 션트가 인트라헤파틱, 엑스트라헤파틱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재성 간 질환. 그 뭐냐면 만성적으로 체중 감소. 이건 좀 눈에 띄지 않는 미약한 그냥 뭐 피곤하고 체중 빠지고 식욕감 때 이게 오래되는 경우가 약간 그런 잠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만성 간염, 간부전이나 간경화를 찾으려고 할 때 바이러시드 또는 암모니아를 검사하게 된다. 그래서 바이러시드의 장점은 그래도 이제 암모니아보다는 좀 더 민감한 거긴 하죠, 그렇죠? 민감하긴 하다. 민감하긴 하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자, 뒤에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까요? 자, 5살 좀 고령이긴 한데 나름 PSS 치고는 라사 압소가 침을 무기력, 경련, 운동 실조, 식욕 부진 이런 걸로 내원했고 간이 장내요. 아마 병원에는 최초로 내원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간 효소 수치 ALT, AST 증가됐습니다. ALP도 증가됐네요. 감마디티도 증가. 아하, 간 담관계가 문제가 있네. 근데 어때요? 알부민, 비웬, 글루코즈, 콜레스테롤 다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쵸? 이런 게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아하, PSS 같은 나이가 이 경우 좀 애매하긴 하죠, 그렇죠? PSS나 아니면 이제 만성 간부전 후천적으로 생겼을 수도 있기는 한데, 예, 간 크기도 작고 그러니까 PSS로 이제 진단된 케이스이긴 합니다. PSS 이런 환자에서 이제 바이러시트 검사하게 되면 바이러시트가 보통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바이러시트가 증가하게 된다. 자, 패키니즈 9개월입니다. 요즘 패키니즈 보기도 쉽지는 않은데 어릴 때부터 활력 감소, 그 다음에 양측의 매너스 리플렉스, 양측 미약, 그렇죠? 이게 위협하는데도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RBC 빈혈은 없는데 MCV가 아시아계 브리드도 아닌데 MCV가 낮아요. 우리가 이거 혈액학 하면서 눈에 강조한 거죠, 그렇죠? 밴드 16,000개인데 정상이네. 아픈데 정상, 뭔가 비정상이죠. 밴드가 디퍼런셜 해보니까 3,078개. 이런 경우는 예후가 안 좋다 이런 얘기죠. 또는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처치해주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CRP는 증가했을 겁니다. 자, ALT, ALP, 감마GT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간 담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앞에서 본 케이스죠. 그렇죠? 알부민, 콜레스테롤 감소, 글루코즈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식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에서 암모니아, 유릭 애시드 배설이 증가가 됐다. 그래서 간 기능 저하가 의심이 됐고 바이러시트 검사했더니 이렇게 매우 증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이러시트 같은 경우는 포스트까지 같이 검사하는 게 보통 추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통 우리 검사할 때는 절식하고서 이제 검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절식하면서 1회 검사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이긴 하죠. 자,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담즙 분비가 우리가 이제 심플하게 생겼을 때 담즙은 당연히 절식할 때는 분비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해가 높아지면서 생리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 담즙은 불수의적으로 어떤 자극이 없어도 수시로 분비가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뭐냐면 간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시드가 패스팅에서 절식 시에 바이러시드가 증가할 수가 있어가지고 결과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내성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성 시험, 그렇죠? 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평상시 평온할 때는 사람을 알 수가 없고 뭔가 일이 생겨봐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좀 씁쓸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패스팅 바이리스트만 검사해가지고는 이게 환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담즙을 한번 분비를 강제로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5kg 체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지방식을 먹이는 거예요. 고지방식 먹여서 담즙을 배설을 시킨 다음에 이 담즙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잘 회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한번 그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스트를 검사했는데 포스트 어때요? 그렇죠? 상당히 높습니다. 제대로 분비가 된 것이 제대로 이게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혈중에서 잘 제거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도 초음파에서는 소간증, 작은 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바이리스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사실 이 말티즈죠. 그렇죠? 말티즈 말고도 우리나라의 소형견들 중에서 요크샤 테리어, 시츄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높은 경우가 좀 많은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는 바로 말티즈가 또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호주에 말티즈가 많아서 말티즈를 연구했더니 바이리스트가 높은 거예요.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까 말한 PSS라든지 잠재적 간 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리스트가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얘기도 있냐면 차라리 멀티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능 검사, 그러니까 이제 암모니아 검사를 하는 게 차라리 추천이 된다. 이런 논문들이 몇 편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은, 이 바이러스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비색법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비색법. 어떤 논문에서는 HPLC로 검사했더니 멀티지도 다 정상이다,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상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또 2014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뭐냐면 멀티지경에서는 우리가 잘 몰랐지만 MVD 비율이 높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바이러스가 높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MVD, 마이크로베스큘러 디스플라지아, 예, 간의 혈관 장애가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MVD 진단이 지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잘 우리가 몰랐던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논문이 2014년에도 나왔는데 바로 이 논문인데 한번 네, 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몰티즈견에서 자 그렇게 치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몰티즈, 시츄, 요크샤 테리어 이런 소형견들이 사실은 다 대부분 바이러스가 높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패솔로지컬 서베이를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런 소형견들도 아마 MVD 비율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소형견들에서는 바이러스 검사보다는 이제 뭐 암모니아 검사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까 쌍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쌍으로 해가지고 절식 검사하고 그 다음에 내성 검사를 같이 실시를 하는 거죠. 자, 이 방법은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식에서 한번 검사하고 그다음에 5kg 기준으로 PD 같은 고지방식을 먹여서 2시간 후에 체열한 다음에 검사하면 된다. 이렇게. 자, 암모니아는 이제 역시 기능 검사로도 되게 유용하긴 한데 요게 이제 암모니아 어때요? 그렇죠? 이게 휘발성이 있으니까 휘발성도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검사하지 않고 그냥 놔주게 되면 암모니아가 뭐 디아미네이션 되면서 또 뭐 증가하기도 하고 이게 참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스 칠드 튜브를 준비해야 돼요. 뭐냐? 칵테일 준비하듯이 이렇게 사각 얼음 가득 찬 이런 통에다가 튜브를 박아 놓는 거죠. 튜브를 이렇게 박아 놓은 다음에 아이스 칠드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뽑아가지고 바로 실험실로 와서 냉장 원심 분리를 해서 바로 검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하는데 참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지긴 하죠. 그죠? 최소한 그래도 이렇게 아이스 칠드 튜브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검사하는 것이 좋다. 예.
근데 너무 또 이렇게 고집하진 마세요. 네, 문제가 있는 애들은 또 이제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좀 증가는 되긴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내과의나 또 임상병리 전공한 분들 사이에서 과연 바이리스트냐 암모니아냐 이게 또 많이 논란이 되긴 합니다. 논란이 돼서 이제 여러 편의 논문들이 있는데 자 수의 임상병리학 계지 논문 2010년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어, 네. PSS 진단하는 데 있어서 패스팅, 절식 시 암모니아하고 시럼 바이레스트 농도가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한 결과를 보면 어떠냐면 자 이렇습니다. 자 개에서 이제 개에서 암모니아로 민감도는 85, 86, 그다음 바이레시드는 93, 67. 컷오프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암모니아는 91%, 84%, 바이레시드는 78, 87. 사실 뭐 비등비등하죠, 그렇죠? 어떤 게 더 월등하게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통계적인 건 뭐 사실 몇 프로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고양이를 보면은 어때요? 암모니아보다는 확실히 그렇죠. 바이레시트가 좀 더 낫다. 그래서 고양이에서는 간 기능 검사는 바이레시트가 추천된다. 개에서는 바이레시트나 암모니아. 그리고 또 암모니아 또 내성 시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내성 시험을 실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에서는 바이레시트나 암모니아를 같이 검사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고양이에서는 바이레시트. 한편으로 이해 가는 게 고양이는 육식이잖아요. 그렇죠? 육식이기 때문에 이 육식을 또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암모니아가 또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마 이제 생체 내에서 암모니아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생략적인 그렇죠? 생략적인 이볼루션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리스트가 좀 더 고양이 환자 평가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은가 이렇게 뭐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내과 학회지에서 2006년에 보고된 논문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기 나오죠. conclusion, 그쵸? AMM은 뭐냐면 fasting plasma ammonia가 highly sensitive specific parameter to detect PVA, 포탈 베인의 아노말리죠, 그쵸? 아노말리하고 PSS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어디는 개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개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개에서 내과 케이지에서는 암모니아를 더 높게 쳐준 거예요. 내과. 근데 아까 이제 임상 수의학계 논문에서는 바이러스나 암모니아, 거기서 거기, 그렇죠? 네, 거기서 거기 같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내과 전공하신 분들하고 임상병리 전공하신 분하고 약간 좀 견해가 달라요. 자, 여기서 민감도 특이도는 뭐냐면 이제 PSS가 있고 PSS가 없는 애들은 막 섞어놓은 다음에 그냥 이게 블라인드로 케이스를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검사했을 때 PSS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좀 평가하실 때의 이제 민감도 특이도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이 아주 많으셨는데 좀 쉬었다가 나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